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서비스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고수환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인터넷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이 저희 국내에 언제 처음 도입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던 시점은 1994년입니다. 당시 KT가 코넷이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인터넷이 사람들의 불편한 점들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면, 인터넷이 갑자기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터넷은 전기, 수도, 냉난방, 교통 이런 국가 기반 인프라의 필수 요소입니다. 인터넷이 중단된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구나 이런 점들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중요한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가능케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통신망에는 글로벌 통신망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는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광 케이블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성을 이용한 통신 방식이 보완제로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 케이블을 중심으로 인터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 케이블의 구성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광 케이블이 국가 간, 대륙 간 어떻게 포설되고 그 규모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단말과 기지국 간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광 케이블이란 여러 가닥의 광코를 묶어서 외부로부터 충격이나 전파 간섭을 막기 위해서 여러 겹의 외피로 감싼 데이터 전송 매체입니다. 광 케이블의 맨 바깥층인 외피는 플라스틱 재질로 외부로부터의 습기, 마모, 파손으로부터 광코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클래딩이라는 그 층은 광코어를 감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어 표면을 보호하고 내부 전반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내부 전반사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클래딩이라는 그 층은 주로 아크릴 수지나 폴리아미드라는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광코어는 광신호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이동 시 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명도가 매우 높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순도가 높은 석영이나 광학적 성질이 우수한 고분자 재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광 케이블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코의 직경은 머리카락 굵기의 0.1mm 정도 크기인데요. 어떤 매체보다도 가볍고 가늘게 만들 수 있어서 공간 효율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광코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빛의 속도의 50%, 16만 km/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구리선에 비해서도 1.5만 배가 많은 데이터량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광 케이블에는 금속 성분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요. 전자기적 간섭이 좋고 그리고 고온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혼선 또는 도청의 위험이 낮아서 보안이 필요한 그러한 통신 방식에 많이 쓰이는 게 광 케이블의 주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 케이블의 또 단점은 있는데요. 금속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빛으로 변환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요. 또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해서 광 케이블이 끊어졌을 경우에 구리선에 비해서 다시 복구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광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채팅 앱을 통해서 헬로우라는 그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헬로우라는 문자 자체를 0과 1을 조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광원을 통해서 1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은 광원이 켜지고요. 그리고 0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은 광원이 꺼지면 이런 식으로 광원을 켜고 끄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광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코 부분은 그 굴절률이 높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딩이라는 층은 굴절률이 낮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단 그 굴절률이 높은 매질에서 낮은 매질로 진행을 할 때 그 경계면에서 100% 반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전반사라고 합니다. 광코어는 이런 전반사 원리를 통해서 전송 손실을 최소한으로 한 데이터 전달 매체입니다. 광코어를 통해서 전달된 그 신호는 광 검출기를 통해서 추출이 되고요. 빛이 들어오면 1로 그리고 빛이 꺼지면 0이라는 신호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디지털 신호, 정기적 신호인 디지털 신호가 다시 문자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수신자 입장에서는 헬로우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광 케이블을 어떻게 국가 간, 대륙 간 설치해서 글로벌 인터넷망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커다란 선박은 해저 케이블 부설선이라고 합니다. 해저의 광 케이블을 부설하거나 보호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인데요. 배 뒷부분에 케이블 부설도는 인양을 위한 도르래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케이블을 감아 올리거나 풀어내는 케이블 엔진, 그리고 케이블 탱크 등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의 설치는 보통 먼 바다에 있는 케이블 부설선에서 해안을 향하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국가 간 영역을 나눠서 부설과 유지보수 작업을 맡게 됩니다. 수심 200m까지는 매설기로 바닥을 파서 매설을 하고요. 수심 100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는 어선이나 어망이 해저 케이블을 접촉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바다 밑에 파묻지 않고 저절로 가라앉게 합니다. 해저 케이블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해저 케이블의 손상이나 고장의 약 70% 정도가 수심 200m 이내에서 어업용 선박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10에서 한 15% 정도는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수중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고요. 가끔 상어가 공격하는 등 바다의 생물에 의한 훼손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이 어떤 규모로 깔려 있을까요? 전 세계에 걸쳐 생성된 인터넷 트래픽의 99%는 그 420개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습니다. 모든 해저 케이블을 하나로 연결했을 때는 약 113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지구를 한 28바퀴 돌고도 남는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런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평균 35테라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35테라bps라는 속도는 체감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론적으로는 4GB 정도 되는 풀 HD급 영화 1100개를 1초에 동시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인터넷은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글로벌 해저 광 케이블망을 기반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저에서 나와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무선 통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유선 케이블이 없이 멀리 떨어진 대상과 어떻게 데이터를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전자기파의 특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30kHz에서 300Hz 대역으로 라디오, 휴대폰, 기지국 간 통신에 사용을 하는데요. 전자기파의 가장 특징은 파동의 형태로 중간에 매질이 없어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기파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무선 주파수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하려는 음성, 영상 데이터는 스마트폰 안에 마이크나 카메라 모드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 즉 전기 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전기 신호를 입력받아서 반송파라는 전달용 주파수로 변조가 되고요. 반송파 역시 더 멀리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변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변조 과정을 거치게 된 신호가 스마트폰 안테나 모듈을 통해서 기지국까지 전달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기파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전자기파는 건물이나 전기장치, 날씨 등에 의해서 신호가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수신하는 그 위치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무선 통신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그 음영지역 주변에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육각형 모양의 그 모양을 셀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셀은 기지국이 포괄하는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전화 교환국들은 기지국들의 정보와 기지국들로부터 수집한 가입자 위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든지 이동전화 교환국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단말의 위치를 찾아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무선 주파수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시설은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란 한마디로 서버를 위한 아파트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 내 서버룸의 모습입니다. 각각의 렉에 수만 개의 서버가 꽂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생성되고 그리고 전송된 데이터가 인터넷망을 타고 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내 주요 인프라로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이 있고요. 이러한 전산 장비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항온항습기, 그리고 무정전 전원 장치, 그리고 발전기 등의 인프라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떠한 유형의 장애에도 서비스 가용성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설계 기법과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구축 운영되는 그 데이터 센터는 약 8,000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한 16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 많은 데이터가 전 세계에 걸쳐서 계속 구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와 그 구성 요소,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인터넷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